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노란봉투법이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전에 그 내용의 시행령이나 내용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분야의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노동계와 정치권이 이 제도에 대해서 강하게 실행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현실에서의 경제가 과연 이 법과 잘 어울려서 우리 현실 경제가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상 시행령의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자유로운 거래, 자유로운 계약이 우선이고 법은 사실 이러한 자유로움을 지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봉투법은 그러한 자유로운 계약과 자유로운 이러한 거래 관계된 이러한 경영의 자유 또 이러한 일하는 과정에서의 자유로움을 사실은 억압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노조의 그 특권, 노조의 권력을 지나치게 허용하게 되면은 이 비즈니스 관계가 상당히 이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이 노조에게 특권을 계속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노조도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보편 타당한 원칙 하에서 법이 이루어지고 법이 그러한 제도로서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도 전 세계적인 기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법 내용을 한번 따져보고 시행령도 좀 더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기주간 이런 세미나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현재 이제 법무법인 주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박사는 이제 노동법으로 받았고 세종대에서 이제 노동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겸임으로. 오늘은 이제 노란봉투법의 시행령하고 관련 지침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질 때 저희 긴급하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시행령과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위주로 이제 세미나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이제 지침과 그 시행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노란봉투법 여러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손해배상 부분을 좀 빼고 이 지침과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의미는 이제 교섭의 주체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교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이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인데 사업 이제 그것도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인데,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이제 개정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죠. 3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법상으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꼭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하겠다라는 게 법조문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신국법 비교도 이제 넣어놨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제 사용자라고 하면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돼 있고,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 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사업주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자체를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 경영 담당자는 뭐 대표 뭐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들어온 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개념의 포섭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연원을 조금 살펴보면, 이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클레임들이 걸리고, 하급심의 중노위에서, 이런 배경들이 쏟아진 그 근원에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섭의 대상을 정하는 단계에서 사용자 누구냐라는 것은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사용자가 노조에게 부당하게 관여를 해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그때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원청 기업도 만약에 부당노동행위를 관여를 했다면 원청 기업을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배기업의 부당행위 노동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인데,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노조를 막 괴롭혔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는 원청 기업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 말고도 원청 기업에 대해서도 부당 노동 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우리 지배기업의 노동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을 따질 때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 가지고 좀 판결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하급심이나 중노위에서 지배기업의 교섭노동 행위 말고 교섭의 주체, 교섭을 할 때에도 그 사용자 개념을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로 좀 처리를 해놨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원하청 구조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정규직에 대해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규직을 이제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해고가 아닌 뭐 희망퇴직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조업 대기업들에서 원하청 구조로 이것을 난관을 이제 좀 탈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실제 우리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분들은 하청업체,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는 회사가 아니라 원청기업인데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실제 뭐 예를 들면 하청노조가 하청업체하고 교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하청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거나 또 잘못 결정했을 때 이제 원하청 계약이 뭐 해지가 돼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 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우리 업체한테 노사 교섭을 하고 교섭이 결렬돼가지고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입법적으로 이번 노란봉투법에서는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은 법조계나 노동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과연 이 교섭 대상을 정할 때도 이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라가지고 많이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필요성 자체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원하청 구조가 많이 폭넓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 교섭의 실질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뭔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이제 수긍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사용자 개념을 이제 실질적 지배력설 따라가지고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남는 문제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체결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는지 체결하지 않았는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좀 주관적인 개념이고, 뭐 이거를 뭐 학술적인 뭐 개방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이제 이거는 누군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 그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오늘 이제 발제 핵심 내용이긴 한데,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 창구 단위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섭 단위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사용자 범위의 구체화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나왔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안이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확정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서 이 법상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너무 개방적이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것이 입법화됐을 때는 기존의 판례 경향성에 따르면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그동안의 판례 경향을 보면 원청이 하청에, 그러니까 원청 기업이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판례상에 이제 나왔던 요건이 왼쪽에 있는 것을 좀 제한적으로 보는 요건인데, 쉽게 말해서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거래상의 우월성 지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향적인 판결이긴 한데, 적어도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우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사용자성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결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작년 10월 30일 날 나왔던 백화점 면세점 판결을 읽어보면, 우리 백화점 면세점이 있잖아요. 거기 입점업체들이 있잖아요. 입점업체들의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사실 입점업체가 정하는데, 문제는 백화점하고 면세점의 영업시간은 백화점 면세점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백화점 면세점이 입점업체들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입점업체들에 대해서 백화점 면세점이 뭐 우월적 지위에 있어가지고 근로시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는 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밑줄 그어 넣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자가 반드시 원사업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월적 지위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입장을 이제 법원이 내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참가인들의 거래상 명백한 우월적 지위 유무에 따라 획일적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의제와 연관되는 각각 근로조건별로 판단해야 된다. 실제 지배가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 결정할 수 있다면 그때는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월적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로조건에 영향을 강하게 끼친다면 사용자 다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판례 경향이었으니, 새로 바뀐 법령에 따르면 이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이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용자에 대해서 기존 판례 법률에 대입시켜보면 뭐 법원 판결마다 다르긴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우리 백화점 면세점 판결의 기준에 따른다면 무분별하게 확장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작년 12월에 이것을 상당히 범위를 좀 제한을 합니다. 그 제안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 근로조건 지배 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라는 요건을 신설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요건인데, 핵심 판단 고려 요소라고 하면서 근로조건의 지배 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만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동안 판례상으로 논의되어 왔던 하청 기업의 원청 사업에 편입되어 있는지, 또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보완적 징표로 보겠다라는 거고, 보완적 징표, 부차적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완적 징표로 보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노란봉투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라는 요건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가, 원청 기업이 다 사용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판단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지침들을 읽어보면 단순히 도급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도 통제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판례상으로 나왔던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적 징표다라고 하면서 원청의 사업의 편입이라든지 경제적 종속성 등은 부차적 요소를 보겠다. 다만 이 부차적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노사 의견은 좀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총에서는 딱 특별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구조적 통제에 대한 예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계약 미준수 시 도급 계약을 해지 가능 여부를 일반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이런 것에 불과한데 이거를 구조적 통제의 가능성을 넣는 것은 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구조적 통제 요건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되고요. 민노총에서는 상세하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72쪽에 따르는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핵심 내용은 이제 구조적 통제라는 게 법률 조항이 없는 요건인데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 사용자 개념 확대를 유명무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헌법상 노동 한건이 보장되는 것을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침에 대해 좀 평가를 하자면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제시한 추상적 판단 기준을 좀 구체화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판례상 등장하지 않았던 요건이자 문구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 확장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고요. 실무에서는 현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민노총에서는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보완적 징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면사전, 백화점 판결이라든지 이런 판례상 기준을 좀 차용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징표, 보완적 징표라고 하면서도 이 징표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실질적, 구체적 지배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보완적 징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 면세점 판결의 입장을 좀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민노총에서는 이제 이걸 긍정하면서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법원의 그동안 이제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라는 학계에 뭐 견해하고 법원의 해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보완적 징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민노총의 의견대로 좀 이 사용자성이 또 확대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계점은 이 지침이 아직 공식 자료는 아닌데 공식 자료로 발표된다라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노사 모두 이 지침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구조적 통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교섭 요구가 왔을 때 뭐 거절을 하든지 하지 않을지 이런 결정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 노동위원회도 이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서 이 구조적 통제 요건을 차용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법원은 여기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실무나 이제 학계에서도 이것들을 이제 긍정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노동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당장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보완적 징표라고 내세웠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법원에서는 주요 요소로 판단될 수도 있고 구조적 통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 이제 왜 지침이 구속력이 없냐 했을 때는 법원 판결에서 노동부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제 서울행정법원 판결, 그러니까 백화점 면세점 판결에서와 같이 우월적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또 구조적 통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서 영향을 좀 끼친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물론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노 측에서 이 지침에 구속되어 가지고 클레임 안 할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2페이지 넘어가서요. 이 지침상으로 이제 사용자성에 대해서 최대한 좀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예측 가능성을 그래도 최대한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상으로는 원청 사업에서의 편입 여부하고 경제적 종속성, 소위 말해서 우월적 지위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이제 요소로 봤다면, 이제 구조적 통제라는 것이 나오니까 적어도 이게 무분별하게 확장은 안 되고 사용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노동부가 이야기했던 구조적 통제라는 요건에 충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나 사용자 되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가 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제가 사망에 나왔던 절차적 사항의 변화 부분이 가장 이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섭을 할 때에는 이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든지 아니면 교섭 대표단을 통해 가지고 교섭을 해야 되고요. 그 예외로서 이제 교섭 단위를 분리를 해가지고 너무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근로 조건이 너무 다른다면 똑같이 교섭하는 건 어색하니까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를 분리를 해가지고 별개 개별 교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원칙은 복수 노동은 허용되지만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인 방향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기업별 노조를 생각했을 때 우리 기업 내에 있는 노동조합끼리의 그 교섭창구 단일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청 노조도 원청하고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러면 A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에 가나다 조합이 있는데 그 가나다 조합을 교섭창구 단일화 했다면, 지금 A 기업 밑에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기업 수백 개의 기업이 있는데 수백 개 기업 안에도 또 노동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할 것인가, 교섭단위 분리를 할 것인가가 현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부가 시행령을 이제 개정에 대해 입법 예고를 2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한 번 하고 최근에 1월 16일에 이제 한 번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장 발표, 브리핑한 내용들까지 살펴보면 원칙은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청 기업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할 때 원청 기업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입장은 아직 시행령으로 당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 입장을 봤을 때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청이 수백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을 기준으로 어차피 교섭창구 단일화를 할 거니 다 와서 뭉쳐가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가지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하자라고 하면 수백 개 개별 교섭은 안 해도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는 이제 이 목적은 안정적인 교섭 절차 내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인 확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교섭 절차를 위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시행령안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해서 경총에서는 최근에 코멘트를 잠깐 달아가지고
명확하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 이게 노동부 입장이라면 시행령에도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나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형해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섭 대표, 우리가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데 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공정 대표 의무가 있어가지고 실제 여기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교섭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가 이제 관여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이제 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청은 원청 노조끼리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게 되고 하청은 하청 노조끼리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이제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교섭권의 범위라든지 근로조건이나 이해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큰 업체, 뭐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소속된 노동조합이만 3개가 있다면 3개끼리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는 거고 하청이 수백 개가 있다면 그 수백 개에 있는 노동자끼리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노동부에서는 하청 노조 사이에서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청 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럼 다양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 내놓은 13페이지 보시면 예시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맨 왼쪽이고 원청은 원청 노조끼리, 전체 하청 노조끼리. 그러면 만약 이 원칙 제일 왼쪽에 있는 걸로 한다면 하청 업체가 많아도 기업 입장에서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원청 하나 하면 되고 하청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청은 전부채다 하나를 하면 되니까. 근데 교섭 단위 분리를 이제 실질로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이 2개처럼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 가지고 원청 노조는 교섭 창구 단위를 한다 하더라도 교섭 단위 분리를 하청끼리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 하청 업체별로 분리를 하든지. 예를 들면 개별 하청 업체별로 분리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쪼갤 수 있겠죠. 하청 업체가 다양하면 하청 업체가 뭐 예를 들면 100개 있으면 100개로 이제 교섭 단위가 분리가 될 수 있을 거고 뭐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를 하겠다 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만드는데 뭐 창문 하청을 준다. 그럼 창문 하청 업체끼리 뭐 이런 또 뭐 바퀴 하청이 있으면 바퀴 하청끼리 뭐 이렇게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업무별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을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다양하게 실제로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래는 우리 이제 교섭 단위 분리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섭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고 교섭 단위 분리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현저하게 근로조건의 차이가 뭐 있거나 단체 교섭상의 이제 관행의 차이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리를 막 할 수가 없습니다. 막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노동부에서 말했던 이 하청별로 분리한다는 현장 상황에 분리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교섭 단위 분리 통합 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화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의 확대로 해석이 되긴 합니다. 자, 그전에는 여기 보시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인데 교섭 단위를 분리시키면 이제 개별 교섭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에는 형격한 근로 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가지고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 단위 통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 교섭 단위 분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요 법문구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경우는 교섭 단위 분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분리가 인정되지 않고 라는 건데 이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 개정안을 두 차례 발표를 하면서 그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해서 뭐 형평과 근로조건 차이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 노동조합 조직 범위, 그리고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 공통성, 유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섭 단위 분리를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판단해서 교섭 단위 분리를 하게 할 거야라는 거고 맨 오른쪽 게 이제 가장 최신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노사 의견 조금 다른데요. 이제 그 경총에서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세분화됐고 많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섭 단위 분리라는 것이 마치 원칙이 되어버리면 교섭 창구 단위라 했던 취지가 무색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행령 뭐 재개정안이 나오기도 했고, 뭐 그렇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정리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동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청하고 하청을 분리한다. 뭐 그거는 좋은데, 하청 사이에서는 교섭 단위 분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교섭 단위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개별 교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 노조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어느 세월에 이 수백 개의 노동조합과 다 개별 교섭을 하고 있겠냐라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모든 하청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당연히 사용자성 인정되는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리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선 사용자성 기준이 구체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지침처럼 어쨌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되는 하청 노조 입장에서 원청 사용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하청 노조가 수백 개, 수천 개 교섭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원칙이고 교섭 단위 분리가 예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결정문 취지를 읽어보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원칙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교섭 단위 분리를 하고 있는 거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통일된 근로 조건을 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 같은 직원인데 그럼 통일된 근로 조건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청 업체별로 있는 근로자들에게 모든 하청이 통일적인 근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A 노조, B 노조, C 노조가 있는데 각각 다 조합원이긴 한데 업무 다 비슷하고 하는 일 다 비슷해요. 그러면 A 조합원이든 B 조합원이든 C 조합원이든 비슷한 종류의 임금을 받고 비슷한 근무 시간을 가지고 비슷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노동조합은 여러 개라 하더라도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웬만하면 같이 해. 그리고 정말 현격하게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으면 따로 하자라는 건데 지금 원청 기업에서 하청 노조 수백 개 수천 곳이랑 이제 교섭을 해야 되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원래 하청 업체별로 다 근로 조건이 달라요. 그리고 하청 업체별로 다 동일한 근무 환경과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에서 작동할 때는 이 법의 취지나 내용을 봤을 때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원칙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섭 단위 분리가
원칙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왜? 어차피 법에 보면 형태과 근로조건 차이를 하는데 근로조건은 하청별로 차이가 날 거니까. 그리고 교섭 관행도 하청별로 차이가 날 거니까 그렇고요. 또 고용 형태도 이 하청별로 다를 거니까 통일된 근로조건을 마련하자는 그 당위를 이 원하청 사이에서 교섭단위 분리, 교섭창구 단일화에서는 실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법원을 가지고 가면 하청별로 근로조건 차이가 나고 교섭 관행의 차이가 나고 고용 형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교섭단위 분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로는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그대로 이렇게 조금 변형해가지고 원하청 교섭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경청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교섭당구 단일화가 원칙이 아니고 교섭단위 분리가 원칙인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이걸 적용시켜 보면 개별 수백 개 수천 개의 개별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원청 노조는 노조끼리, 하청 노조 노조끼리 하라고 했는데 특정 자동차 업계에서 하청 노조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럼 하청 노조를 다 통일해가지고 교섭창구 단일화 해라라고 하기가 어렵게 되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교섭단위가 다 분리가 될 텐데, 그러면 업무별로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수십 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섭 단위 분리 요건으로 신설된 기준들도 이게 좀 주관적인 요소들이 큽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결국 결정을 해야 되는데 노동위원회 재량적인 판단 여지가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사용자선 판단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사용자선 판단에 대한 판단 기준 지침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걸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긴 하고요. 또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향후에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에 대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우리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서 우선은 교섭하려면 이제 그 단체 협약 만료 3개월 전에 그 교섭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교섭 요구를 하면 사용자는 누가 교섭 요구를 했는지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가 돼서 나중에 확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이 교섭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공고 안 하거나 교섭이 하기로 했는데 확정을 했는 것도 제대로 안 밝히게 되면 교섭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노조가 이거를 클레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 노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 안 해도 됐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 사용자 전제하에서 교섭 요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제는 하청 노조가 특정한 원청한테 우리 교섭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대로 공고 안 했다고 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그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원청이 사용자가 맞는지 여부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10일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행령을 개정안을 내가지고 한 번 더 연장을 하자. 그러면 10일이라는 기간이 더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최장 20일 동안에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고요. 제가 시행령을 자세하게 좀 담아놨습니다. 근데 남는 의문점은 과연 10일이 더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구조적 통제 가능성, 그리고 보완적 지표인 원청의 사업의 편입, 경제적 종속성, 이런 것들을 10일 이내에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반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난 프리랜서인데 임금 체불을 당했어요. 그럼 노동청에 이제 진정을 넣을 수 있거든요. 나
실제 근로계약 체결 안 했지만 실제 근로자여서 임금 못 받았습니다. 받아야 됩니다라고 진정 나오면 최장 이제 그 50일 동안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것도 뭐 내부 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것과 비교해도 20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법원이나 이럴 때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10일 이내에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졸속 판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짧게 노동쟁이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노동쟁이는 당장은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앞선 것보다 논란이 좀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향후에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이제 노동쟁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뭐 아니면 우리 사업장의 근로시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면 노사교섭을 해보고 안 되면 쟁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크게 바뀐 게 결국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 때문에 크게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리해고에 대해서 노사교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해고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법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으로 바뀌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 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노란봉투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경영계라든지 이런 실무계에서 우려를 했던 게 이게 너무 폭넓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M&A라든지 해외 투자라든지 또는 공장 이전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나온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안에서는 이거를 상당 부분 좁혔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추상적인 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병, 분할, 양도, 매각 이런 기업 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그 결과 이것들로 인한 결과 만약에 정리해고라든지 또는 큰 이제 조직의 변경이라든지 전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래된다면 그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섭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것들은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을 상당히 이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정리해고와 대규모의 전환 배치에 대해서 이제 단체 교섭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정도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지침 또한 이제 법원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뭐 사업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클레임은 충분히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라고 이제 제3노동단체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 송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고 구조적 모순은 무엇인가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목차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서론으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감성적 프레임과 법적 그리고 실질적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사용자 정의 확대와 현장의 행정적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소수 노동단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 다음 산별, 초기업 교섭 강제화와 노동 자율성의 침해. 그다음에 이제
요걸 토대로 예시로 그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통한 교섭 체계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서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법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3노동단체로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러니까 즉 거대 노총에 속해 있지 않은 제3노동단체의 시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사실 분명 이런 어떤 취지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2014년 쌍용차 파업 이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가정이 파괴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보낸 성금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연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때 이 돈봉투가 노란 봉투가 이제 쓰였던 걸로 알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연대라는 평가와는 달리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과 법의 취지는 그 반대로 거대 노총 교섭의 독식화라는 수단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부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이면에는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가혹한 손해배상으로부터 개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파업에 대한 면책권 부여와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원하청 간 교섭의 확대 범위를 통한 모호한 기준과 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사회적인 갈등, 그다음에 노노 갈등, 노사 갈등, 노정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법은 냉정한 질서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에 입법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철저한 준비,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가결되어 시행을 앞둔 것에 비판적 시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란 봉투라는 감성적인 이름 뒤에 실제로는 산업 생태계의 복잡한 계약 관계를 모두 무시하고 오직 힘의 논리로만 교섭 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저희 단체의 시각입니다. 지금껏 이제 반대 측이었던 이제 보수 진영은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망한다. 그리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1년 내내 파업만 한다는 논리만 좀 되풀이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같은 논리보다 저희 단체가 보는 진짜 위기는 기업의 손실보다 더 심각한 노동계 내부의 양극화와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노동계 내부의 양극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약자를 위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양대 노총의 교섭권 독식만 더욱더 공고히 해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용자 범위가 원청으로 확대되면 수많은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창구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의 저희 대한민국 산업구조 특성상 하나의 원청이 수많은 하청을 상대로 현실적 교섭을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 문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 정의 확대와 현장의 행정적 대혼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은 추상적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가져올 후폭풍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지위 인정 분쟁의 사법화, 그리고 행정적 공백과 처리 지연, 그 다음에 현장의 불확실성 고착화입니다. 지위 인정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수많은 자회사와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신청하고 원청은 효율성을 문제로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케이스는 노동위원회로 넘어가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이는 노사관계의 자율적 협상이 아닌 판결에 의존하는 소송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적 공백과 처리 지연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업무가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에 수천 개의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정 업무가 추가된다면 행정마비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이어지는 행정소송 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은 누가 진짜 협상 대상인지 현장은 무법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청의 물리적 교섭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인데요. 원청 기업이 실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교섭 요구가 쏟아질 때 해당 사업장의 교섭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하청, 협력업체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달합니다. 개별 노조가 각 다른 사업 시기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의 인사 노무 담당 부서는 365일 교섭 테이블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교섭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인력, 법률적 비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하청의 구조적 고착화나 외주화 혹은 이제 고용 축소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즉 원청의 사용자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구 단일화 강제입니다. 앞서 언급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 14조의 9가 여기서 작동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는 효율성을 위해 모든 하청 노조를 하나의 교섭 창구로 묶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창구 안에서 조합원 수가 적은 제3노동단체나 소수 노조는 교섭권이 존재하다가도 노조법 시행령 14조의 9에 의한 10% 요건을 채우지 못해 협상권을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추가 문제를 말씀드리면 정확히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 노동조합 조정법 시행령 14조의 9 제2항 창구 단일화에 따른 공동교섭 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중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 수의 100분의 1, 즉 10%인 노동조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하청 간 교섭 범위가 확대가 되어 교섭창구에 들어간 전체 교섭 참여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는 소수 노조는 애초에 협상 테이블의 자체에 앉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독점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원청 소속의 거대 노조와 여러 하청 노조가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된다면 결국 머릿수가 가장 많은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총의 교섭권 독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청 노동자를 돕는 법이 아닌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거대 노총에게 헌납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소수 노조인 저희 제3노동단체의 경우는 단체의 경우 목소리가 더욱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흔히 MG노조로 알려진 저희 노동단체는 노동의 이념적 투쟁이나 정치 세력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교섭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체제 하에는 다음과 같은 노노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조법에 의해 결정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성
확대로 모두가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된다면 우리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급 단체, 산별 노조로 구성된 그 교섭 주체가 우리 회사의 임금 복지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 투쟁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보다 목소리 큰 거대 노총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필요한 투쟁에 우리 노동자들이 동원되는 도구로 전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연적으로 교섭의 단위를 개별 기업에서 산별 초기업 단위로 격상시키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 그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업종별 이제 특수성을 무시한 이제 획일적 교섭 체계의 부작용이라고 제가 내용을 적었는데요. 현행에서 기업별 교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획일적 교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 설정과 기준 설정이 굉장히 모호하지만 최근 밝혀진 시행령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해도 사실 시행령에 완벽하게 담긴 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그 각 노동단체와 각 기업에 대한 현재 문제가 각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수 혹은 약자를 위한 노동단체의 목소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종합적으로 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좀 예시로 들자면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원하청 간 교섭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서울시 돈으로 서울시가 이제 임금과 구조 혹은 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A 공사가 있다고 쳤을 때 그 A 공사는 이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 공사에 수많은 하청 기업이 있는데요. 자회사민 하청 기업이 있는데 A 공사의 그 어떤 사업비로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자회사 및 하청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에서는 원하청 간 교섭 지위가 인정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적용 시 발생하는 중첩적 교섭 요구와 행정적 마비라고 말씀을 이제 거기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A 공사의 원청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저희 서울교통공사라고 했을 때 A, B 원청 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자회사 및 하청에 A, B, C, D 노조가 있다고 했을 때 자회사의 A, B, C, D는 원청인 A 공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에 따른 노동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정되지 않을 시 인정될 때까지 요구하게 되는 행정적 마비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진짜 사장 나와라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하청을 상대로 교섭이 불가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하게 되며 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못한 10%가 안 되는 소수 노조는 본인 회사의 교섭에 참여할 수 없는 모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원청이 매우 적고 하청 조직이 큰 경우 만약에 원하청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교섭창구의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된다면 모수는 하청 단체를 이겨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시행령에 이제 적혀 있지는 않고요. 이제 원청은 원청대로, 하청은 하청대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거다라는 일부 지침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최근 시행령엔 당연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제는, 원하청과 교섭 단위에 대한 분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우 원하청 간의 교섭이 꼭 저희가 생각하는 원청과 하청 상대로 규정이 안 되고, 만약에 원청이 실질적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정부나 서울시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경우에는 노정 교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교섭 지위가 이제 그 사용자성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원하청 간 교섭이 노정 교섭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고, 사실 이 노정 교섭에 참여하게 되는 주체는 대부분 엄청나게 큰 거대 노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대 노조에는 당연히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거대 노조가 서로 부딪혀서 교섭의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되면, 즉 교섭 창구가 단일화가 된다면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할 거냐가 문제가 아닌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의 교섭의 주체를 누구로 정할 거냐에 대한 교섭 창구 단일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산별노조 등 거대 노총에 속해 있는 조직이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조직이 좀 작은 제3단체 같은 경우는 이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뻔한 말이지만 사실 다원적이고 공정한 교섭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현재까지 예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가정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가정과 예시가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로 인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악법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보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 노총의 지배력을 하청과 자회사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제3노동단체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 노동계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민주적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그 제3노동단체가 볼 수 있는 혹은 제3노동단체의 시각으로 본 노란봉투법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약자의 보호라는 어떤 그 프레임 뒤에 거대 기득권이나 거대 조직의 어떠한 정치적 장악력을 목표로 한 어떠한 제도나 법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실 노동은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으로 마련된 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노동조합 관계법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두 발제자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된 건국대학교의 이현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두 발제모는 이제 노랑봉투법이 가져올 수 있는 우려점을 이제 서로 다른 층위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제 두 발제 모두가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 범위 확장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제 현장의 불확실성과 사법 리스크의 급증을 이제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은 먼저 정재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게 원청의 뭐 교섭비용 부담이 뭐 증가하는 게 아니면 투자 유인 위축이라는 사용자 측면의 좀 리스크에 좀 집중한 부분이 있다면 이 송시영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거대 노총이 뭐 교섭금을 독점을 할 때 소수 노조의 소외라는 노동시장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좀 논의를 하면서 노노 갈등의 구조적 관계를 지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노동법을 전공을 한 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이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디테일한 우려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디테일한 논증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게 시행이 됐을 때 두 분 이야기하셨던 사항들에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위주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논의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용자성의 확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용자성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게 된 취지가 원청이 이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 교섭 책임이 하청에만 국한돼 있는 이제 기존 체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결정권 없는 상대와 마주해야 하는 교섭의 형해화라는 이제 비효율적인 걸 내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경제학적 이론 중에 하나가 코즈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코즈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어떠한 이제 뭐 교섭 단체들이 존재를 할 때 그 소유권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고 그리고 두 단체 간에 거래를 할 때 거래 비용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하면은 국가나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이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뭐 외부 효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코즈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사용자성의 확대라고 하는 거는 결정권자와 교섭 상대방을 이렇게 일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효과를 내재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재화를 하고 교섭의 실효성을 높이는 시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앞에서 특히 정 변호사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용자 수정할 때 판단을 할 때 이 기준이 조금 뭐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 등에 의존할 경우에 누가 사용자인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소송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거래 비용을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코즈 이론을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정부 개입 없이 뭔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아웃컴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할 때 전제는 거래 비용이 매우 적다는 부분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사용자성의 확대가 오히려 거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성 확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이제 해석 지침안을 제시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호성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을 제어를 하고 이제 예측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규칙을 촘촘하고 뭔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할수록 적응 비용이라든지 제도의 경직성이 이제 커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이제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들고 왔을 때 노동계는 이를 자의적인 권리 축소로 규정을 하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지침 자체가 시장의 그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존재를 한다라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규제의 정합성을 이렇게 높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이제 사회적 합의 비용을 키우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발제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하나인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제 사용자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게 그 기존의 그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의 딜레마하고 이제 그 컨플릭이 생기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다면적 교섭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에 그 다수 노조가 하청 소수 노조의 의사 결정권을 그 제약하는 교섭권이 이제 편중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반대로 이제 뭐 교섭 단위를 분리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원청은 원청대로, 뭐 하청은 하청 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하청을 다 세분화해가지고 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이라는 어떻게 보면 취지의 이 법안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층화된 이제 교섭단체들과 교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직화된 내부자들만 교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노란봉투법에서 이제 우려되는 이제 포인트 중에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쟁의 대상에 확대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 자체가 이 사업상의 결정을 이제 쟁의 대상으로 포함을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 이제 기업의 전형 투자를 위축을 시키는 홀드업 문제를 이제 필결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홀드업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우리가 원래 설명을 할 때 들고 나오는 경제적 이론인데, 보통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할 때 한쪽이 특수관계 투자를 진행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이를 인질 삼아 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하청이 이제 원청에 어떠한 특수한 물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캐피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만들었으니까 물건 공급을 할게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원청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 기계는 내 물건을 만드는 데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파기를 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홀드업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포함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제 기업이 어떠한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시켰는데, 그 노동단체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쟁의의 대상을 삼게 될 경우에, 이게 이제 홀드업 이론에서의 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기업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하청 노동자를 이제 사용하는 거에 코스트를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하청 노동자 이용의 코스트를 증가를 시키는 게 기업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기업이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크게는 자본과 노동을 나눌 거고, 노동을 이제 쪼개 보면은 원청 노동자를 사용을 하거나 하청 노동자를 사용을 하거나, 뭐 캐피탈도 마찬가지인 거죠. 캐피탈도 뭐 해외 투자를 하거나 아니 국내에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근로자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요소의 가격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노란봉투법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요소 상대 가격이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요소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서 동태적으로 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 뭐 원래 이거를 의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이드 이펙트로 원청이 이제 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하는 거를 의도한 법안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취지하고는 다르게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자본과 노동을 대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업이 대응을 할 수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자본 노동 대체에 관련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러한 노란봉투법 관련해가지고 제조업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자동차나 전자나 이제 물류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 공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교섭 리스크가 들어왔을 때 이제 기업들이 자본 노동 대신에 그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자본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이제 자동화에 대해서 우리 논의를 할 때 노동자들의 업무를 이제 과업별로 태스크별로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자동화가 어느 레벨까지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 직무 중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까지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교섭 리스크가 지금 들어왔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 이전이나 입지 경주를 이제 할 수 있는 리스크도 증가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여러 산업 중에서 자본 이동성이 높은 산업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뭐 가전이나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섬유나 이런 부분 중에서 뭐 규제 리스크가 적은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가에서 그 리쇼어링을 위한 인센티브들을 이제 주거나 아니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동남아나 북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뭐 탈한국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부분 제가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 노란봉투법이 바인딩 되느냐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직접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업들이 뭐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해가지고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이제 아마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뭐 외투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투자를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설문응답을 받던 기억이 있는데 다 이제 일맥상통한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험들에 대해서도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을 때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정책 위반자들이 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노동쟁의 범위를 이제 어디까지 확정할 것이냐라는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이 무작정 이제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뭐 경영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경영권의 핵심은 이제 보호를 하되 그 경영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여파를 좀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좀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로 맞는 지금은 이제 재산권적인 접근인 거죠. 이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코지 정리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권리를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소모적인 이제 뭔가 쟁의를 발생시키는 그 사회적 기제가 아니라 결정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좀 보상할 수 있는 좀 책임 원칙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설계를 하는 게 좀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인센티브를 만든다고 할 때도 사전에 합의된 보상 공식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기업이든 노동자든 간에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상 공식 자체도 이제 사전 합의된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사전 합의된 보상 공식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뭐 퇴직이나 전직 지원 패키지나 뭐 아니면 이제 뭐 AI를 도입을 했을 때 생산성 향상분에서 이제 공유 메커니즘을 이제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좀 규제를 고민을 해보는 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그 미래노동개혁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길입니다. 앞에 두 분 발제문 내용들이 너무나 좋았고, 또 앞서 토론했던 이완용 교수님의 그 노동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좀 거시적인, 그러니까 우리 노동법 하는 사람들은 좀 미시적으로 법 해석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갖고 다투는데, 뒤에 그 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그 짧은 토론이었지만은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준비된 자료 중심으로 해서 발표된 내용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동시장 얘기할 때 근저에 작년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거시적인 트렌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디지털 기술 발전, 인구 고조 변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기후위기, 녹색 전환의 문제, 또 경제적 불확실성 문제, 지경학적인 파편화 등 뭐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하고, 이에 따라서 노동시장은 전환, 또 구조 개혁의 측면에 있다라고 이렇게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 발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노동시장도 특히 고용 문제 관련해서도 창출이나 소멸 문제 관련해서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서 결국 이제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희 나라에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다 보면 노동시장 유연화 부분들을 강조했었는데 반복만 돼서 주장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과정해서 많은 이제 경제나 노동 정책 관련해서 노드랩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노동 분야 관련해서 제1 공약 실천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노란 봉투법, 노조법 2, 3조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통과시켰던 그런 결과가 있고요. 작년 8월에 통과시켜서 2026년 금년 경호년 3월 10일 날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노사단체들이 서로 이에 대한 시각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단체에서 노사관계 전망을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매년 노사관계 전망을 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노사관계 안정돼 있다 이렇게 전망한 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도 전망하기를 노사관계가 불안한 것이 한 73%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불안한 부분들 관련해서 그 요소들이 좀 뭐냐라는 부분에서 방금 얘기했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교섭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 뭐 이런 것들을 경제계 경영계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정년 연장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또 이 관련된 입법들이 사실 이제 금년 2026년뿐만 아니고 아마 이번 정권 내내에서 여러 가지 그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자 보호라는 그런 입법들이 좀 많이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이완영 교수님께서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기업에서 좀 단순하게 얘기했던 것들은 원청 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 현장이 불안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는 또 이제 경제적으로 분석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첫 번째 정재욱 변호사님께서도 이 교섭 대상 이 관련해서 또 원화청 관련된 숫자 이런 대비해서 교섭이나 부섭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그러면 교섭이나 분교 장기화는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원화청 문제 관련 얘기하면서 사실은 또 이제 문제가
그러면 그 하청 노조 내지는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이제 비견 정규직에 그러니까 원청의 정규직에 비해서 어쩌면 하청 회사의 정규직인데 사실은 이제 그 원청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용이나 불안하기 때문에 뭐 비정규직의 넓은 범위로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이 원하청 문제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이제 파견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에 따른 논란이나 원청 대상 직접 고용 유부 이런 부분들이 돼서 결국 이제 비정규직도 모두가 이제 정규직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그 국내에서 다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파업에 대한 이 손해배상 제한 규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법률상에서의 불법 파업이라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되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생겼을 때 결국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들은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노동 문제 하면서 특히 노동시장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엄중한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런 문제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완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나 토론을 보면 좀 오히려 역설적으로 또 심화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노란북도 시행에 따라서 그 외에도 뭐 정년 연장 근로시간 등등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되면 복합적인 그런 그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 하나 관점에서 봐도 다양한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관련된 내용은 뭐 첫 번째 정재혁 변호사님이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노란봉투법이라고 노조법 2, 3조는 노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또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전의 노동법에 있어서의 새반짝이 뭐 이런 계기로도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란들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또 구체한 법 시행령이나 해석 지침들을 내리고 있는데 그 발표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노사관계에 있어서 서로 안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입장이 좀 대립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노란복도법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정재혁 변호사님께서 예시하시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논란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 세미나에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은 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그 진전된 상태에서의 문제 제기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란 봉투법 관련된 통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 기업별 노동조합 관련해서의 패러다임을 저희들이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런 패러다임을 좀 이번 법을 통해서 전환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 초기업 단위 교섭이라든가 상결 교섭의 그런 것에 디딤돌을 마련하는 이 노동계 어떻게 보면 수공 과제였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적인 현실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착륙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이제 기업 경영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그 법 또는 시행령 관련된 개정 의미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노사자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서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 교섭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입법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 따져보게 되면은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관련된 송시현 위원장님이 해주셨던 어떻게 보면 이제 10% 미만 소수노조 되는 제3노동단체 관련해서 교섭권 상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행법에서도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노란봉투법 되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청 노조의 그 모습에 따라서는 더 사실은 이제 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도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아까 초기업 단위라든가 산별 그런 상태로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역할을 이렇게 갖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시행령의 14조 9, 10조 조항 같은 경우는 이번 시행령에서도 건들지 않아서 그대로 그냥 존치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내 정부에서 사용자성 판단이라든 노동쟁의 범위 관련돼서 시행령이나 해석 지침돼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정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풀고 나가자가 하는 부분들이 또 더 복잡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사실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자신 이현 교수님께서 경제학적인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비용 추산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내걸고 정말 좋은 입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어떤 그 우리 경제에 미쳤던 효과들을 이렇게 좀 평가할 부분들은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그 많은 이런 노력들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그때그때 돼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시행은 3월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행령이나 해석 지침에서 또 수정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어떤 식의 누가 관여를 해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그런 논의가 뭐 사회적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편중된 법 해석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양한 학제 간의 전문가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좋은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현행법 규정이 두 차례에 거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조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아까 이제 정재혁 변호사님께서 이제 교섭 분리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굉장히 엄격한 예외 규정인데 사실은 이제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예외가 어떻게 보면 분리를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별 교섭을 다 허용하는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과연 그 원청 기업이라는 데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고 나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 일본에서도 이런 교섭 관련해서 매년 춘투라고 해서 여름에 봄에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기업별 교섭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는 좀 뭐 자율 교섭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노동운동사에서 보면은 산별 교섭을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못한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 교섭 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법 해석적으로도 단체 협약을 만약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체결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원청과 체결한 임금이나 단체 협약하고 하청과 체결한 임금 협약, 단체 협약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되는 것인지 각각 그냥 가도 되는 것인지 또 원하청 공동으로 해서 체결한 임금 협약에 단체 협약이 있으면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라는 것들도 강론적으로 보면 많은 논란거리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 교섭을 하다가 결렬됐을 때 현행법상에서의 직장 점거 문제라든가 부당 노동행위 문제, 직장 폐쇄 문제, 대체 근로 문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다룰 것인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한 논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행령 관련해서 지침이나 법적 매뉴얼을 마련해서 뭔가 하겠다.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를 통해 갖고 사용자성 인정하는 그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지방 고용 관세에서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거기서 그 업무를 하신 분들이 이런 전문성을 담보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법원에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좀 검토들이 좀 신중한 검토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정권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 통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지면서
노사 불신 간에 심화되는 이런 토대가 좀 마련되고 있는데 노사 간에 있어서 입장은 다르지만은 산업 현장의 혼란은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사 자치나 신뢰에 기반한 교섭보다는 결국은 이런 노란봉투법에게서 노사관계가 결국 법원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그 사법화의 우려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발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행령이나 해석 지침이 법적 기반 없이 만약에 그냥 운영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 가서 법원에서 뒤집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현행 법 자체가 충분한지라는 부분에서 보완적인 입법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들도 필요하고요. 마침 이제 야당 쪽에서 지금 6개월 3월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정도 해서 6개월을 더 좀 연구해서 보완 입법을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결국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봉투법이 3월 달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최대 수혜자나 피해자는 누구일까?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청일까, 원청 노조일까, 하청일까, 하청 노조일까? 하청 노조에 많은 N차들 노조가 있는데 또 우리 민생이 얘기하는 국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이 노란봉투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라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결국 이제 기업에서는 뭐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는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경영계 입장에서 이 문제를 법 주문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경영을 위한 어떤 비상 대책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또 정년 연장에 대한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요즘에는 보니까 일하는 사람 권리를 위한 보호법 또 근로자 추정법 뭐 이렇게 해갖고 쟁점이 너무 많은 그 안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노사단체 공의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한 풀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해서 이런 그 법들이 어쩌면 역설 내지는 부작용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성장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의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